가끔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목소리가 좀 커요. 질문을 대답을 할 때 상대방은 윽박 지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습관이에요. 법 공부한 사람들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훈련이 돼 있어서 목소리도 커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자식이 화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자, 계약법 강론. 매매, 교환, 임대차 3개가 있지요. 매매 2문제 보통 나오죠. 3문제까지도 나오고요. 계약 강론에서는 별거 없어요. 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계약 당사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먼저 매매 계약은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사고 파는 건데 이제 법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어느 일방은 소유권 등 재산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고요.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매매 계약입니다. 매도인은 재산권 넘겨주겠다고 약속하는 거고요.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방은 재산권 이전을, 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주고받으니까 유상이죠. 둘 다 채무가 생기니까 쌍무고요. 약속만으로 성립하니까 낙성이고요. 구두로 해도 되고 계약서 써도 되니까 불료식이죠. 그래서 유상, 쌍무, 낙성, 불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되겠죠. 일시적 계약이죠. 일시적 계약입니다. 한 번 이행으로 끝나죠. 일시적 계약이 됩니다. 자, 여기서 특징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첫째, 이 재산권. 꼭 소유권이어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 지상권 양도할 수 있었죠. 전세권 양도할 수 있었죠. 임차권도 양도할 수 있고요. 특허권도 양도할 수 있고요. 꼭 소유권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이 재산권. 현재 있어야 돼요? 장래 발생하는 것도 돼요? 장래 발생하는 것도 되죠. 대표적인 뭐 아파트 분양계약.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101호 소유권을 산 거잖아. 장래 재산권도 된단 말이죠. 세 번째로, 이거 꼭 매도인 소유해야 돼요? 아니죠. 타인 권리 매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 약속만 하는 거니까. 갑이 을에게 병수의 땅을 매매하는 계약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갑이 약속만 하는 거잖아요. 이달 말까지 꼭 넘겨줄게. 약속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타인 권리 매매도 얼마든지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재산권의 특징 3가지. 꼭 소유권만 되는 것은 아니다. 장래 재산권도 된다. 매도인 권리가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매수인의 이 대금은요, 반드시 돈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을이 1억짜리 땅을 사면서 현금으로 9천만 원을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을 다이아몬드 반지로 줬다. 이건 매매가 아니라 교환입니다. 교환. 땅과 다이아몬드 반지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에서는 반드시 상대방 당사자의 대금은 금 전에 한한다. 금 전에 한한다. 네,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매매 계약의 성립. 당연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때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과 지급하고자 하는 대금 반드시 계약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되나요? 아니지. 기준만 마련이 되어 있으면 되지. 그죠? 예컨대 대금은 나중에 세 군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쳐서 평균값으로 한다. 이렇게 정할 수 있다 말이죠. 세 번째.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된다. 그 재산권과 대금은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된다. 세 번째. 이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 이외의 요소들. 예를 들어 대금 지급 시기, 장소, 방법. 이거 합의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매매계약의 목적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니까 그것만 합치하면 돼요. 대금 지급 시기 안정해도 돼. 장소 안정해도 돼.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방법 안정해도 돼. 그거 정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계약은 성립. 계약서 꼭 써야 돼? 안 써도 돼. 분류식. 예? 가끔 가다가 구두로 그냥 했는데요. 계약 체결된 건가요? 묻는 분들 계시는데 공부해. 계약서 안 써도 돼. 이미 성립한 거야. 가계약금만 줬는데 계약된 거야. 예? 가계약 계약금까지 줘. 계약금이야, 계약금. 아시겠죠? 분류식, 분류식. 자, 두 번째로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 매매 예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 민법상. 이거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 매매 예약은 이런 거예요. 각과 을이요 1월 10일 날 만나가지고요. 갑서의 A 토지를 1억에 사고 팔기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말일날 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말일날. 1월 10일 날 만나가지고. 이상한 애들이죠. 그날 하면 되지. 꼭 다 정해놓고 계약만 30일 날 하기로. 오늘 약속. 이걸 매매 예약이라고 합니다. 매매 예약. 우리가 알고 있는 가계약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가계약이 대법원에 할 때는 매매 예약인 경우도 있고요. 계약인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가계약을 하면서 날짜를 오늘로 잡았으면 계약이고요. 날짜를 뒤로 잡았으면 예약이에요. 또 가계약을 하면서 날짜를 뒤로 잡았지만 돈을 줬어. 가계약금. 그럼 계약이에요. 판례는 이게 세밀하게 봐요.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매매 예약이란 장차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속. 이걸 매매 예약이라 한다. 본 계약이 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본 계약은 나중에 체결되는 거야. 식당 예약 같은 게 전형적인 예약이에요. 본 계약 안 됐잖아. 그죠? 약속한 시간에 가야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가야. 자, 그런데 이 매매 예약이 우리 민법상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쌍방예약, 일방예약, 쌍무예약, 편무예약.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몰라주세요. 우리 민법은 일방예약만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일단 예약을 하면요. 일방예약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일방예약이라는 게 뭐냐. 예약을 한 당사자 중에 한 사람한테만 예약 완결권을 부여해요. 한 사람한테만. 이걸 일방예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약 완결권은요. 형성권으로서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약속한 날짜까지 일방적으로 행사를 하면요. 본계약이 체결돼 버려요. 이걸 예약 완결권이라 합니다. 어떤 시츄에이션인지 잘 머리 안 와닿죠? 그래요. 별로 하는 게 없어. 하는 적이. 이런 거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식당 예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약해놨어요. 예약한 사람이 시간 내에 가서 자리 달라. 그럼 줘야죠. 그게 일방 예약이에요. 예약을 했는데 시간 내에 가서 자리 달라 그랬더니 전부들 안 된대. 예약했는데요. 자리 있어도 당신은 안 된대. 그럼 이 예약한 사람은 네 그래고 물러가요? 진상 부려요? 진상 부려야지. 그게 일방 예약이에요.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예약 완결권이라고요. 그걸 한 사람한테 준 거를 일방 예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형성권이니까요. 우리가 형성권 하면 나오는 거 행사기간. 첫째, 정하지 않으면 몇 년? 너무 길지요? 상대방은 최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대답을 안 했어요.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네?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두 번째, 이거 제척기간이에요. 무슨 기간? 제척기간. 형성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했어요. 제척기간이 나오면 뭘 기억하자? 중단 정지가 없다. 그리고 그 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조사. 그 두 가지가 떠오르면 된다고 그랬어요.
제척기한인 것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복잡하게 모여 생각하지 말고 제척기한이 하면 두 가지. 중단정지가 없음. 법원 직권조사.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중단정지가 없으니까 부동산 매매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설령 부동산을 먼저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그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중단정지가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일방 예약의 경우에 나중에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된다 그랬죠. 상대방 동의, 협의 필요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예약 당시 이거 정해놔야지. 어떤 재산권인지, 어떤 얼마인지를 적어도 그 기준은 정해놔야 나중에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되겠죠. 그런 걸 일방 예약이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거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일방 예약 할까요? 안 할까요? 매매 일방 예약 거의 안 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써먹냐? 채권 담보로 주로 써먹어요. 뭘로 써먹는다고요? 채권 담보.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줘요. 갑은 땅을 담보로 제공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느냐? 돈 못 갚으면 소유권 넘겨주기로.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잖아. 그 안전하게 가져오는 방법. 첫째, 갑과 을 사이에 매매 예약을 하고 을에게 예약 완결권을 주고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를 해놔. 이 부동산 매매 예약 완결권을 가등기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갑과 매매 예약을 하고 그러니까 소비대차 계약을 하면서 돈 빌려주면서 겉으로 매매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을에게 뭘 줘? 예약 완결권. 그리고 그걸 뭐 해놔? 가등기. 해놨다가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은 바로 뭘 해서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요런 걸 가등기 담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가등기 담보. 그래서 이 일방 예약은 주로 채권 담보, 즉 가등기 담보 수단으로 써먹고 있을 뿐입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계약금이 나옵니다. 계약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방 상식을 깨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 계약금은요, 매매나 임대차와 같은 유상 계약을 하면서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교부라는 건 준다 이런 뜻이죠. 금전, 기타 돈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 유가물, 요게 계약금입니다. 명칭 불문, 계약금이든 증약금이든 확약금이든 불문, 일방이 타방에 교부하는 금전 기타 물건 도 계약금이 됩니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1억 토지 매매를 하면서 갑이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을은 갑에게 그 1,000만 원을 계약금을 돈으로 줄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 반지로 줄 수도 있고. 만약에 을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줬을 때 갑이 이걸 수령하게 되면 그것도 계약금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계약금은 대금의 일부다 아니다? 아니다 말이지. 아까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되는데 계약금은 물건도 계약금이 되니까 대금이 아니라 말이지. 따라서 계약이 이행이 되면 계약금은 어떻게 해라? 반환의 원칙이다 말이야. 반환 원칙. 다만 실무적으로는 거의 100% 돈으로 주지요. 그리고 계약금을 대금에 충당하지요. 관행일 뿐이다. 뭘 뿐이라고요? 관행일 뿐이다. 관행. 반드시 그렇게 해라. 이거 아니다. 그죠? 그래서 계약금은 대금 일부가 아니고 반환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만 주로 금전으로 지급하고 대금의 충, 당 하는 관행이 있을 뿐이다. 관행이 있을 뿐이다. 두 번째로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반드시 줘야 되나요? 아니죠? 계약금을 주는 계약이 많다, 안 주는 계약이 많다? 안 주는 계약이 훨씬 많다 그랬죠. 편의점 마트 가서 물건 사는 거 매매예요, 아니에요? 그거 매매예요, 아니에요? 매매가 아니라는 분들 그거 무슨 계약이에요, 그거? 교환이야? 물물교환? 돈 주고 물건 사잖아요. 매매입니다. 다만 계약과 동시에 이행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런 걸 현실 매매라고 해요. 매매입니다. 계약금 안 주죠? 안 주는 게 훨씬 많다니까. 다만 주로 부동산 매매 등을 하면서 계약하는 날과 이행하는 날이 다를 때 계약 이행을 확약하기 위해서 주는 금전기타 물건이 계약금이에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반드시 계약금을 주는 건 아니니까 계약금을 주려면 계약금을 주는 계약을 따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할 때는 매매 계약만 하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은 없는 거야. 반면에 부동산 따위를 매매할 때는 매매 계약과 다시 또 뭐도 하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계약이다, 별개의 계약이다. 별개죠. 하나? 그러면 물건 편의점 가서도 계약금 꼭 줘야 되는데 하나라면 별개란 말, 별개. 별도의 계약이에요. 따라서 따로따로 할 수 있어요. 매매 계약은 오늘, 계약금 계약은 일주일 뒤에. 다만 이게 주죠. 이게 종이야. 따라서 매매 계약이 효력이 상실되면 계약금 계약도 효력이 상실된다. 세 번째가 중요하죠. 요물계약. 무슨 계약? 요물계약이 뭐였어요? 약속만으로 안 된다 그랬죠. 뭔가를 주고 받아야 성립하는 게 요물계약이라고 그랬죠. 계약금 계약이 요물계약이란 건 계약금을 주고 받아야 계약금 계약이에요.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하는 건 계약금 계약이 아니야. 그러면 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했어요. 1억. 매도인이 계약금을 달라 그랬더니 매수인이 계약금은 12일 날 주겠대. 계약금 계약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예? 따라서 10일이 됐을 때 어른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있어? 뭔 계약상 의무예요? 을이 10일 날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 무슨 어떤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의무예요?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은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죠. 계약금이 대금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럼 매매 계약상 계약금 지급 의무 자체는 생기질 않아요. 그럼 계약금 계약을 했어요? 안 했잖아. 그럼 계약금 지급 의무는 없는 거예요. 없다니까. 없다니까, 제발. 없다니까. 계약금을 주고 받는 게 계약금 계약이라니까. 잊지 마세요, 제발. 매매 계약만 한 거예요, 지금 얘네는. 따라서 계약금 지급 의무 따위는 없어요. 그래서 을이 10일 계약금을 안 줬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야. 따라서 갑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이게 판례야. 아시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10일 날 갑이 계약금 달라 하고요. 을은 주지요. 만약에 안 주면 갑은 계약을 해지하지요. 을은 수긍하지요. 그러지 말라는 게 판례예요. 그거 못한다는 게 판례예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약금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줬어요. 갑이 해지했어요. 법원으로 달려갔어요. 이겼어요, 얘가. 매도인 계약 해지 못한다. 그게 판례예요, 대법원 판례. 최종적으로. 아시겠죠? 예? 상식을 깨자 그랬어요, 계약금은 제가 분명히.
자꾸 이렇게 제가 지금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수업하면서 자꾸 저한테 와요. 그래도 주잖아요. 네. 안 주면 계약 해지하잖아요. 네. 해지해도 매수인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법은 그게 아니라니까. 당사자들은 그렇게 살아왔어도 잘못 살아온 거라니까. 아시겠지요? 잊지 마세요.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입니다. 주기로 약속만 한 것은 계약금 계약이 아니에요. 따라 주기로 약속만 했을 때는 계약금 지급 의무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10일 날 주기로 했어요. 값이 달라 그래요. 을이 주겠지요. 이게 계약금 계약이에요. 이게. 10일 날 값이 달라고 했을 때 을이 줬어. 그게 계약금 계약입니다. 그게.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제발. 주고받아야 성립한다. 잊지 말자. 세 번째, 계약금의 기능. 첫째, 증약금. 최소한 대상질. 두 번째, 민법이 부여한 건 해약금. 민법이 부여한 게 뭐라고요? 해약금. 해약금. 세 번째, 특약을 했을 때 위약금. 뭘 했을 때 위약금? 특약. 자, 보세요. 각과 요새 매매 계약을 합니다. 1억. 계약금을 1,000만 원 줍니다. 계약금을 주고 받았다. 계약금 계약이죠. 예? 근데 을이 잔금을 안 줘요. 갑이 기다리다 지쳐서 계약을 해제합니다. 계약금이 어떻게 해야 돼요? 1,000만 원. 1,000만 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값 받은 거. 돌려줘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보통은 안 돌려주죠. 돌려줘야 됩니다. 안 돌려주려면요. 위약금 특약을 따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라는 특약을 반드시 했을 때만 위약금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계약금은 돌려줘야 되고 실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특약이 있어야만 위약금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해약금이 문제죠. 우리민법 565조에서는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뭘 주고받으면?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즉 계약금 계약이 체결이 되면 양당사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하나씩 줘요. 요게 해약금입니다. 요 기능이.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양당사자에게 뭐가 하나씩 생긴다고? 해제권. 이 해제권 앞에서 봤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이에요? 아니지. 아니잖아. 누가 이행 지체해서 생긴 거예요? 아니잖아. 계약금을 주고받았어. 즉 계약금 계약을 했어. 그래서 생긴 해제권이에요. 약정 해제권입니다. 무슨 해제권? 약정 해제권. 그리고 이 해제권을 565조에서는 언제까지 행사할 것인가,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를 규정해 놨어요. 자, 언제까지 행사할 것인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렇게 했어요. 따라서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더 이상 계약금 해제는 불가. 에? 둘 중에 하나라도 이행을 착수하면 계약금 해제는 불가. 그러니까 이행 착수냐 아니냐가 아주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이행 착수가 아주 개념이 까다로워요.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이행 착수란 이행 준비만으로는 부족하고 이행 제공까지는 필요 없는 그 중간 어디쯤, 이게 이행 착수예요.
이행 준비만으로는 이행 착수가 아니다. 근데 이행 제공까지 갈 필요는 없다. 그 중간, 그 이행 착수에. 그래서 대법원에 의할 때 이행 착수인 것과 아닌 걸 구체적으로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행 착수 대표적인 게 중도금 지급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행 착수입니다. 또 하나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기출한 게 있어요. 등기소 동행 촉구. 등기 서류를 마련해서 등기소 갑시다. 이것도 이행 착수랍니다. 따라서 중도금 지급 이후 등기소 동행 촉구 이후에는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면에 이행 착수 아닌 거,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잔대급을 지급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이행 착수 아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것 역시 이행 착수 아닙니다. 따라서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토지 거래 허가 후에도 여전히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행 착수 인가 아닌 거 구별하셔야 돼요. 어떻게 행사하는가?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 포기하라.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배액을 제공해라. 배액 상환.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이 배액과 관련해서 첫째, 배액을 상환하겠다고 말만 하면 안 됩니다. 현실적 배액 상환 제공이 필요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거절을 해. 요리조리 도망다니 안 받고 공탁까지 해야 되는가?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공탁까지 안 해도 된다. 세 번째, 일부만 받았다. 약속한 계약금 중 1,000만 원 중 100만 원만 받았다. 이때 100만 원 받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받은 100만 원의 2배가 아니라 받기로 한 1,000만 원의 2배를 줘야 된다. 그래야 해지할 수 있다.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라. 요게 해약금의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행 착수 전에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제가 되었을 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말고 계약금 해제가 있을 때 그 효과,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그러나 이행 착수 전에 했지요. 따라서 원상회복이란 거 있을 수가 없고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계약금 해제 효과 이렇게 됩니다. 매년 나옵니다. 계약금 철저하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특히 자꾸 상식을 깨세요. 알고 있는 거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실무하실 땐 그렇게 하셔도 돼. 그냥 그렇게 이거 모르고 시험 붙으려면 알아요. 이렇게 공부하셔도 다 실무하면 이거 적용 안 해요. 또 관행으로 다 해버려. 네, 공부할 때는 이걸 기억해달라. 관행은 나중이고. 네 번째, 매매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매매계약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의 문제예요. 매매계약 비용. 보통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요, 대금 외에 별다른 비용이 들질 않죠. 그런데 덩치큰 부동산을 매매계약 하면서 측량을 했거나 측량비용, 감정평가를 했거나 감정평가비용, 계약서를 공증을 했거나 공증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이런 비용들, 이런 매매계약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당사자가 합의하면 되죠. 네가 부담해라, 내가 부담하겠다. 뭐 네가 3분의 2, 내가 3분의 1 이렇게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부담하면 되는데 합의가 없으면 균분 부담해라. 무슨 부담? 균분 부담. 그래서 이 계약과 관련,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
이 정도 내용, 그 중에서 특히 계약금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의 매년 나옵니다, 계약금. 자,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세 번째, 계약의 효력. 매매 계약의 효력. 아까 계약의 효력이 뭐라 그랬어요?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 그랬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의 효력은 매도인에게 어떤 권리가 생기고 어떤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매수인에게 어떤 권리가 생기고 어떤 의무가 생기는가의 문제죠. 매도인의 대표적인 권리가 뭐죠? 대금 청구권. 의무는 재산권 이전 의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매수인의 권리는 재산권 이전 청구권. 의무는 대금 지급 의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의무가 이제 핵심이 됩니다.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 자, 이때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무슨 관계? 통시이행 관계일 때 있죠. 두 번째, 이 재산권 완전해야 되죠. 그죠? 완전한 재산권이어야 돼요. 아니, 하물며 여러분들이 물건을 하는데 하자가 있어. 그럼 바꿔달라 그러잖아. 완전한 권리 넘겨줘야 돼요. 자, 여기서 완전한 권리 이전과 관련해서 첫째, 만약에 부동산이다. 당연히 등기 넘겨줘야 되죠. 그죠? 인도도 해라. 아파트 팔았는데 열쇠 안 주면 어떡하냐. 열쇠도 줘라. 인도 의무. 재산권이죠. 그 부동산에 감주가 돼 있거나 저당권이 등기돼 있다. 말소하고 등기 넘겨줘라. 완전하게. 말소하고. 하자 있는 채로 넘겨주지 말아라. 주유소를 팔았니? 유료 저장 탱크도 넘겨줘라. 주유소를 팔았니? 주유기도 넘겨줘라. 부합물 종물. 다 넘겨줘라. 이렇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타인 물건을 팔았다. 넘겨줘야 되죠. 약속한 날짜까지 그 타인 권리를 취득해서 이전해 줘야 될 겁니다. 이런 게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줘야 돼요. 만약에 매도인이 재산권을 넘겨주지 못하거나 재산권, 권리를 못 넘겨주거나 권리를 넘겨줬는데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 책임져야 되죠. 두 가지 책임이 나옵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과 담보 책임. 두 가지 책임이 나옵니다. 네? 뒤에서 볼 거예요. 어쨌든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줘라. 이렇게. 매수인의 의무, 대금 지급 의무죠. 아까 금전에 한한다 그랬죠. 그죠? 두 번째,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날짜는 정해놨는데 매수인 대금 지급 날짜는 정하지 않았어. 그런데 동생관계라 그랬죠? 그러니까 동일기한 추정 이렇게 되겠죠. 뭔 추정? 동일기한 추정. 세 번째, 대금 지급 장소. 약정할 수 있죠. 그죠? 안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안 하면 대금을 주기로 한 장소를 정하지 않으면 야, 정했으면 거기서 주면 되고요. 정하지 않으면 어디서 줘야 돼? 원칙이 매도인 주소지. 원칙이 매도인 주소지. 단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 인도 장소. 예외입니다. 인도 장소는 원칙이 인도 장소가 아닙니다. 예외가 인도 장소입니다. 예외가. 네 번째, 갑과 을 사이에 101호를 매매를 했는데요. 101호를 매매했는데 등기부에 갑이 소유자로 돼 있어요. 등기부에. 그럼 당연히 을이나 중개사 분들은 갑이 소유자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계약하고 나서 갑의 부인이라는 병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거래. 자, 이때 중개사분이나 매수인은
등기를 믿어야 돼요? 병의 주장을 믿어야 돼요?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병이 권리자일 수도 있고요. 갑이 권리자일 수도 있고요. 병의 주장이 진짜일 수도 있죠. 만약에 병의 주장이 진짜면 이건 무효등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갑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걸 을이 샀는데 엉뚱한 병이 나타나서 자기 거라고 주장하게 되면 을은 누구 말도 믿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왜? 등기엔 공신력이 없으니까. 저 등기가 진짜 유효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법원도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매매 목적물에 권리자가 아니고 권리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 그 주장의 진위 여부가 확인됐기까지는 돈 못 주겠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병의 주장이 진실인데 얘가 진짜 소유자인데 내가 등기 믿고 돈 줬다가 등기를 넘겨받았다. 무효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럼 나는 권리 상실하잖아. 그럴 우려가 있지. 그 우려, 염려 한도 내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말이죠. 그런 걸 규정해놨어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찾아와. 등기되어 있으니까 얘가 소유자 아니냐고. 아닌 경우가 있다라니까. 제발. 등기사분, 중개사분도 얘가 등기되어 있으니까 얘가 소유자 맞아. 이렇게 말해요. 권리 주장자가 뻔히 있는데 큰일 납니다. 잘못하다가는. 얘가 진짜 소유자라면 무효입니다. 중개사고가 생겨요.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권리 주장자가 있을 때는 다 모아가지고 누가 진짜 권리자인지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이행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대금지급 조건이 있어요. 이때 갑 얘가 만약 진짜 소유자라면 열받지요? 그러니까 너 진짜 소유자라면 만약에 열받니? 그러면 을에게 공탁하라고 청구해. 뭐 하라고? 공탁. 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해. 그리고 대금을 청구해. 이렇게 두 가지 매도인의 대응 수단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매도인의 대금 지급 거절권 이렇게 부릅니다. 마지막 갑과 을의 100일로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1월 10일. 근데 등기는 6월 10일 넘겨주기로 했어. 그런데 이 101호에 임차인이 있어. 월세 50만 원. 이 월세가 매달 15일 지급이 돼. 그럼 1월 15일, 2월 15일, 3월 15일, 4월 15일, 5월 15일.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차임. 이걸 과실이라고 해요. 이 과실을 매도인이 받냐, 매수인이 받냐, 누가 수취하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과실 누가 수취하는가? 우리 민법 싸우지 말아라. 101호를 인도하기 전, 즉 열세를 넘겨주기 전, 등기 아닙니다. 인도입니다. 열세 넘겨주는 거예요. 열세 넘겨주기 전 갑, 열세 넘겨준 후 을,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단 인도 전이라도 열세를 을에게 주기 전이라도 대금을 전부 지급했네. 그러면 매수인이 수취해라.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저 대금 매매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누가 수취하는가? 요거 기억하세요. 요게 일단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예요. 단순 암기 형태로 잘 나옵니다. 요거 나오면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좀 전에 매도인은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줘야 된다 그랬죠. 만약에 재산권 권리를 못 넘겨주거나 권리는 넘겨줬는데 완전하지 않거나 그럼 매도인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죠. 두 가지 책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과 담보 책임. 그 중에 채무불이행 책임은 갑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 담보 책임은 갑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 이럴 때 지는 책임이 담보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책을 샀는데 가운데 한 10페이지 정도가 반대로 붙어 있어. 뒤집어져서. 계속 볼 수도 있겠지만 짜증나죠. 가서 교환을 요구해야 되겠지. 그런데 이거 판 사람한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판 사람이 일부러 반대로 붙여서 팔았어? 부주의했어? 아니지. 아무런 잘못이 없죠. 민법의 대원칙, 잘못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야. 그럼 이런 경우에 나는 잘못된 책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교환을 요구할 수가 없다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민법이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라. 그걸 규정한 걸 뭐라 한다? 담보 책임. 매도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라고 법에서 정해놓은 것, 이걸 담보 책임이라 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재산권 자체를 못 넘겨주거나 완전하지 않은 물건을 넘겨줬을 때 매도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 그럴 때 책임지는 걸 뭐라 한다? 담보 책임. 잘못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에요. 이 책임의 내용이 달라요. 채무 불이행은요, 계약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세 가지가 효과예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세 가지가 효과야. 근데 담보 책임은 더 달라요. 담보 책임은 5가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출제액 상환을 청구하거나 완전물 급부를 청구하거나 5가지가 있게 됩니다. 매도인에게 잘못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서 3가지. 앞에서 봤던 계약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반면에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으면 담보 책임 5개. 대금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출제액 상환 청구, 완전 물급부 청구 5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다음 중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내용이 아닌 것은 답이 하자보수 청구권이 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하자보수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없죠. 5개. 자, 이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출제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완전물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총 26개가 있어요, 기준이. 자, 그 기준을 이렇게 나눕니다. 첫째가 재산권 자체를 못 넘겨줘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재산권을 못 넘겨줬어요. 이걸 권리의 하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권리하자. 이 권리의 하자가 5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전부가 타인 권리를 매매했는데 못 넘겨준 경우, 일부만 타인 권리인데 못 넘겨준 경우, 수량이 부족하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이 돼서 그걸 못 넘겨준 경우, 땅을 샀는데 지상권 따위에 용익적 권리가 있어서 땅을 제대로 사용식할 수 없는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땅을 샀는데 그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5가지. 이게 권리하자. 두 번째로 재산권은 넘겨받았는데 아까 책이 거꾸로 붙어 있다거나 자동차를 샀는데 퍼져버렸거나 이런 식으로 목적물에 물리적 하자가 있는 경우, 테레비를 샀는데 1시간 만에 화면이 다 꺼져버렸거나 막 이렇게. 분명히 뭔가 목적물에 물리적 하자가 있겠죠. 그 물리적 하자를 물건의 하자라고 하고요. 이 물건의 하자가 2가지.
자동차 등 TV 등 동종료 물건으로 대체가 가능한 물건, 종류물, 불특정물 이렇게 불러요. 이런 게 있고, 주택 같은 건 어때요? 전 세계 내가 사고자 하는 그 주택이 곧 딱 하나 있는 거죠. 불특정물이 아니라 특정물. 동종료 물건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거. 특정물에 하자 이렇게 둘러나눠요. 이렇게 매매와 관련된 하자가 총 7가지가 있어요. 이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에 선의였냐 악의였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등등이 7개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몰랐냐 알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일단 여기서 14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매매가 아니라 경매를 통해서 경락을 받았어. 이 경매를 통해서 경락을 받았을 때는요, 감사하게도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이 없고요, 권리의 하자만 담보 책임이 있어요. 권리의 하자만. 근데 권리의 하자가 몇 가지예요? 5가지죠. 그죠? 매수인 선악에 따라 달라지죠? 총 10가지죠, 그러면. 그죠? 그럼 이것만 해도 벌써 24가지예요, 경우 수가. 근데 감사하게도 경매는 더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이 2개는 물건 매매인데요, 물건 매매. 물건이 아닌 채권 매매도 담보 책임이 있어요. 채권도 매매하나? 상품권 매매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상품권 사는 게 채권 매매예요. 뭘 사는 거? 상품권. 상품권 사고 파는 걸 채권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채권이, 상품권을 봤더니 행사기간이 12월 1일부터야. 아직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죠. 근데 행사기간이 6월 1일부터야.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지. 채권 매매는 둘로 나눠요.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 매매, 변제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 매매.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이게 담보 책임의 내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 뭐 다 하면 참 좋긴 한데요. 다 하면 머리만 깨지고요. 주로 나오는 게 이거. 그 중에서도 이거. 그래서 3가지만 보고요. 나머지는 문제풀이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3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전부 타인 권리란 각과 을 사이에 1000평을 매매했는데 이 1000평이 전부 병소유고 갑이 못 넘겨주게 됐단 말이죠. 이게 전부 타인 권리예요. 계약 당시 전부가 누구 거? 병소유. 전부 타인 권리라고 합니다. 그걸 못 넘겨줬어요, 갑이. 이때 매수인 을은 전부 타인 권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반면에 알고 있었다면 해제만 가능합니다. 해제만. 그리고 이 전부 타인 권리는요, 매도인도 병소유임을 모르고 자기 땅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즉 매도인도 선이었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매도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전부 타인 권리입니다. 앞머리 따서 외우시면 됩니다. 전부 타인 권리, 전타, 선해손, 악해, 도선해. 이게 전부 타인 권리. 전부가 병소에 속하는 땅을 매매했으나 그 땅을 넘겨주지 못했다. 매수인은 선이라면 해제, 손해배상 청구, 악의라면 해제만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매도인도 선이라면 해제할 수 있다. 이때 매수인이 선이라면 손해를 배상하라, 악의라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 전부 타인 권리는 언제까지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두 번째가 일부 타인 권리. 갑이 을에게 1000평을 매매를 했는데
700평은 갑소유, 300평은 병소유. 근데 이 300평을 못 넘겨줬어. 일부를 못 넘겨받았죠. 자, 매수인은 계약 당시 300평이 병소유임을 알았든 몰랐든 300평 값을 까달라. 대금 감액 청구. 나아가 을이 일부가 병소임을 모르고 있었다면 추가적으로 해제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부 타인 권리 담보 책임이에요. 이때 을은 이 권리를 1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1년 내에 자, 대금 감액 청구는 선의도 할 수 있고 악의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내. 악의의 매수는 언제부터 1년 내?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든 계약 해제든 손해배상 청구든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리죠. 악의는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선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죠. 이때 사실의 안 날의 의미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라는 사실을 안 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일부를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사실의 안 날의 의미, 이게 일부 타인 권리. 벌써부터 머리가 딱딱 아프죠? 각과 을 사이에 공부상 1000평으로 되어 있는 땅을 매매했고요. 을이 한 평당 10,000원으로 계산해서 1000평 값 1000만 원을 줬어. 그런데 측량을 했더니 700평밖에 안 돼. 처음부터 수량이 부족했죠. 자, 이럴 때 매수인 을은 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선의의 매수인만 300평 값을 깔아. 대금 감액 청구. 나머지 부분만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선의의 매수인만. 악의는 안 되고. 그리고 이거를 1년 내에 해야 돼.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1년. 이게 수량 부족, 일부 멸시에 대한 담보 책임. 이용한 거 다 하지. 2개 추가. 갑소유 땅을 을이 샀어. 그런데 이 땅에 저당권이 지상권자가 있어. 그럼 얘는 땅을 사도 지상권 소멸할 때까지는 땅을 사용할 수가 없지요. 이 땅에 등기된 임차권이 있어. 마찬가지죠. 등기된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너는 땅을 사용할 수가 없지. 얘가 요역지를 샀어. 지역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서 없네. 그럼 얘는 또 땅을 제대로 사용식할 수가 없지. 이렇게 용익적 권리 등이 존재함으로써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식할 수 없게 된 경우, 이게 소멸할 때까지는 사용식 못하잖아. 이런 경우 목적물에 용익적 권리한 제한이 있을 때, 이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매수인만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특히 해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도록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익적 권리. 5번째, 갑소유 땅을 샀는데 이 땅에 저당권이 있었네? 그걸 샀네? 우리 저당권에서 봤던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그죠? 이 담보책이 또 나와요. 그런데 갑이 저당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네? 을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네? 요때 담보책임. 매수인은 계약 당시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얘가 소유권을 방어하려면 값 대신 갚으면 되죠. 우리 저당부동산 제3축제에서 변제권이 있었지. 똑같아. 갚을 수 있어. 그거 달라 그러면 되죠. 출제액 상환청권이라고 해요.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에서는 구상권이라고 그랬죠. 예? 을이 값 대신 돈을 갚았어. 구상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담보책임에서는 출제액 상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수인,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외에 을이 값 대신 돈을 갚아서 소유권을 방어했다면 매도인 갑에게 내가 대신 갚은 돈 내놔. 구상권이죠. 그거를 담보책임에서는 출제액 상환 청구권 이렇게 부릅니다. 선악을 묻지 않고 할 수 있다. 요게 권리, 매매를 통한 권리하자의 담보책임 5개. 담보책임 문제 80%가 여기서 나와요. 나머지 물건의 하자, 경매, 채권. 이제 문제풀이에서 지문 나오는 거 가지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괜히 이것까지 했다가 머리 뽀개져요. 거기까지. 156페이지 2번에 매매 성립의 양가로 1에 반가로 1, 반가로 2 확인하시고요. 매매 예약이 564조 1항과 2항과 다음 페이지 3항까지 반가로 1에 주로 채권담보 수단으로 쓴다 그랬고요. 반가로 2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박스에 3번,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계약금 반가로 1, 반가로 2 다 보셔야 되죠. 반가로 3. 특히 위약금은 특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관련 판례. 위약금 특약이 없는 이상 을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갑은 실제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당연히 갑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4번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에 박스, 특히 박스 2번, 3번. 동그라미 3번에 당사자 1방에 2번. 이행 착수 1번, 2번. 이행 착수 중요하죠. 4번에 해제 효과 박스 1번, 2번. 동그라미 5번. 당연하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 해제권과 계약금 해제권은 별개. 밑에 양가로 4번. 계약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3번에 매매 효력의 반가로 2번 과실수취권. 동그라미 1번.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에 반가로 1, 반가로 2, 반가로 4, 반가로 5. 1, 2, 4, 5. 자, 담보침에 의가 있고요. 오른쪽 양가로 3번에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타인 권리, 선해손, 악해, 도선해. 선의 해제, 손해배상, 악의 해제, 매도인도 선이라면 해제. 그렇게만 쭉 내려서 양가로 4번 일부 타인 권리, 일타 대감 선해손. 선악불문 댕감액 선이라면 해제 손해배상까지 넘겨서 제척기간 1년 내 하라. 선의 사실 한 날로부터 1년, 악의 계약한 날로부터 1년. 5번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됐다 부실 선대가 매손. 선의만 댕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 첫 번째 칸 2번 안날로부터 1년. 양가로 6번 목적물에 지상권 등 용익적 권리가 있더라. 등기된 임차권이 있더라. 용선해손. 선의만 해제 손해배상 청구.
마지막으로 7번 저당권이 행사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해버렸다. 선악불문하고 출제액 상환 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저당 출해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정도. 됐지요? 이용한 거 물건의 하자도 할까요? 물건의 하자는 뭐야? 물리적 하자가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책을 샀는데 반대로 붙어 있거나 자동차를 샀는데 퍼져버렸거나 TV 샀는데 켜자마자 확 나가버리거나 백라이트가. 그지같죠 백라이트 나가면. 와 저희 집 거 산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백라이트 나갔어. LG 건데. 안에 있는 백라이트는 중국 거야. 그지같아. 1년 지나서 안 된대 무상수리가. 담보책임을 물으려고 그랬더니 원래 담보책임은요 안 날로부터 6개월이야. 담보책임을 추가하려고 했는데 특약이 있네. 그 약관에 보면 다 그게 이 담보책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TV처럼 동종류로 대체 가능한 불특정물 종류물과 불가능한 거. 특정물은 어때요? 대체가 불가능하니까 계약해제 손해배상만. 단 이때 핵심이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해야 돼요. 위에 가운데 8번 매수인 선의 무과실. 그죠? 선의 무과실. 선의만 안 갖고 왔는데 선의 무과실해야 돼. 이때 특정물은 해제 손해배상. 반면에 불특정물은 해제 손해배상이 가능한데 그거 말고 새 물건 내놔. 완전한 물건 내놔. 완전 물급부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그게 불특정물. 언제까지? 6달. 사실 안 날부터 6달. 이게 물건의 하자입니다. 그래서 물건 매매와 관련된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간단히 본 거예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90%가 풀립니다. 담보책임 문제가. 근데 우린 90%까지 노릴 생각 없고요. 한 7, 80%? 그 정도. 이 정도 확인해 놨다가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매매 이제 환매 하나 남았어요. 환매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임대차 특별법. 특히 다음 주에 특별법은요. 요약집을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약집에 최근에 법령이 개정된 게 있어요. 주택임대차에. 소액임차인 기준과 일정액이 개정됐어요. 그거 수정해야 됩니다. 가져오셔야 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